네. 어제 처음으로 2,200명 나왔고 오늘은 1,987명 확진자 발표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 하고 있습니다만 4차 유행 기세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상황 좀 걱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 상황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방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미국 20만 명 넘었고 이스라엘 6천 명 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낮은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이나 델타 변이의 양상들, 또 휴가철과 거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파국까지 안 가게 하는 건 그래도 거리두기의 효과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와 비교해 보면 그 말씀은 우리가 올 초라든가 아니면 지난해 말이라든가 이럴 때에 1,000명대, 500명대 이 기준으로는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는 힘들고 델타 변이 확산이 지금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가 접종률 높은 국가마저도 유행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네. 그런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정말 2,000명대, 2,300명, 200명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거리두기 단계가 그나마 높은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를 해야지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사실 델타 변이가 그만큼이나 위력이 강하다라는 걸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월 될 때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많이 풀고 백신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상황과 그럼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델타 변이의 유행 상황이 10%도 안 됐었던 때였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 통계가 지금 전체 확진자의 70%가 델타 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거의 모든 확진자는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거의 지금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2.4배, 알파 변이에 비해서는 1.7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이나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그만큼이나 강해졌고 그만큼 대응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양성률의 수치도 이전의 평균값하고는 다르게 나오겠네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는 확진자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서 네. 0.99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주에 다시 좀 증가되는 패턴들로 가는 거면 이미 1, 2 상으로 다시 올라갔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의심 증상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양성률이 계속 5%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이나 지역사회 내에 감염자가 델타 변이 때문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여름철이고 휴가철이고 또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에 또 대체 휴일까지 연휴 있거든요. 이럴 때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동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의 유행 상황 악화 중에 한 요소가 휴가철, 특히 많은 분들이 휴가 가는 7월 말 8월 초의 상황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어서 확진자가 증가된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내내 8월 중순까지 계속 장마여서 이동량이 많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날씨가 좀 계속 좋은 상태고 작년에도 휴가 못 가고 겨울에도 휴가 못 가신 분들이 지금 정말 참다 못해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연휴 기간에 또 혹시나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또한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악화된 상황이 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그 정은경 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8월 중순에 2,300명까지 증가하고 이후엔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이. 그러니까 2,300명까지는 지금 이 예측이 현실이 됐는데 앞으로 그럼 꺾일 겁니까? 아니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정경 청장님의 예측 결과는 7월 중순의 발생 상황을 토대로 한 예측 결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토대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링 자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적어도 1, 2주 정도는 계속해서 확진자는 증가될 거다.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린 델타 변이가 조종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휴가철이 겹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전반적인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9월 이후가 돼야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적어도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델타 변이의 영향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상당히 한 달 정도 이상이 더 오래 갈 거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정점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정점은 사실 논의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지금의 모델링 결과도 그렇고 지금의 발생 양상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일단 행동 변화를 유발하게 되면 지금 수준 정도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런 상황들을 못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델타 변이의 그런 양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지금 모델링도 최악의 결과랑 최선의 결과들을 계속 같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악의 결과를 보게 되면 8월 말에 4,000명도 될 수 있다 이런 모델링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동참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면 이번 달 말까지는 한 2,000명대 정도에서 됐다가 9월부터 수그러든다는 예측도 사실 같이 예측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될 수 있다, 확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이 위중증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접종을 못했던 40, 50대 분들이 가장 많고요. 예. 60대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들도 대부분 접종을 못했던 분들 또는 안 하셨던 분들이 주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네. 상황들도 지금 예방접종한 사람이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0.0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방접종 효과는 중증 예방 효과는 아직도 확실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파 감염 얘기들 보도 자주 나오곤 있고 합니다만 우려도 나되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제 중증 환자의 비율이 예전에 60대 이상에서 많았는데 지금 40, 50대에서 중증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10에서 50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약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령대도 예방접종을 잘 해주셔야 일단 중증 환자 발생이 이제 줄 수 있고 그게 의료 체계를 이제 보존하고 일단 충분하게 치료받으셔야 될 분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백신 접종으로 좀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1차는 우리가 한 42%, 2차는 16%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그동안 백신 맞지 못했던 이제 20대, 40대 이런 분들이 예약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예약률이 이분들이 6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좀 이거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40대 분들은 어떻든 접종을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예. 중증 환자 발생도 많고 또 40대가 학부모 연령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중교 수업을 위해서도 학부모 연령대가 예방접종을 잘해서 아이들한테 전파되는 상황도 막아주셔야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40대 그리고 10대 20대나 30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접종을 해주셔야 되는 측면들도 있어서 어떻든 지금의 예약하고 있는 시스템상에서 접종률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동참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맞고자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보시던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제 오늘 보니까 잔여 백신들이 많이 늘어나곤 있는데 네. 이게 보니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그래서 이거 맞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7월 1일부터 50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지금 50세 미만에서는 좀 더 빨리 맞고 싶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하더라도 예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 이제 그 백신 관련 브리핑 때 정경 청장님이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일부를 일단은 좀 연령을 낮추는 부분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아마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자에 한해서는 50대 미만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지금 생각드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잔여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30, 40대는 그 잔여 백신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약을 하면 연령이 안 맞아서 예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예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령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이신 거죠?
예, 일단은 좀 빨리 맞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로도 좀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는 네. 일단은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의 혈소방감소 혈전증의 빈도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네.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런 방법들도 접종률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상황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도권은 지금 4단계 5주째 접어들고 있고 비수도권도 뭐 3단계 계속되고 일부에서는 4단계까지 올리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더 강력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의 수용성 부분까지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특히 수도권에 더 강화했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확진자가 그러니까 어떻든 이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증 환자의 비율, 특히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하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확진자 규모보다는요. 예, 예. 근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에 비수도권에 지금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급격히 빨리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도 이제 거의 조만간에 이제 한계에 이르는 지금 거의 70% 정도 중환자실을 쓰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보고 정말 의료 체계가의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러면 빨리 올리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 병상 확보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병상 확보의 수준, 중증 환자의 발생 상황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좀 더 뭐 수도권 4단계 플러스 알파 또는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 격상 조건이 맞는 데는 빨리 4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주 안에는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봉쇄 말고는 막상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봉쇄까지 갈 상황인지는 뭐 그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가 제대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수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영업시간 단축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서의 테이크아웃만 한다든지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4단계가 지금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황이 악화되는 지역, 특히 의료체계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빨리빨리 4단계로 올려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인력, 의료인들 지금 상황은 글쎄요, 너무 장기화돼서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쳐 있기는 한데 그래도 환자가 있으면 의료인들은 환자는 열심히 치료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료진이 지쳐 있거나 정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직하는 사람들도 실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다음 주면은 2학기 개학이에요. 네. 그리고 등교 수업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일정 정도 조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학교장 재량도 있겠다고는 하지만 전면 등교 수업으로 이제 가려고 계속 교육계는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감염병 전문가들도 일단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 지금은 학교를 보호하는 전략들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결교권으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30대, 40대 학부모 연령대의 분들이 예방접종 철저히 잘 해주시는 부분들 되게 중요한 측면들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의 감염이 대부분 가족들로 인한 전파 아니면 학교 주변의 시설들,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많으니까 거기서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마련해서 학교의 등교 수업은 보장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감대는 이미 감염병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들 안에서 컨센서스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가 터질 때만 해도 지난 한 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해를 넘겼고 또 6월까지 일정 정도 안정돼서 백신 맞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7월부터 다시 지금 델타 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복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틀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3월, 4월에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분들도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주된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너무 일찍 찾아온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백신 온리 정책을 했던 국가들도 다 백신만으로 안 되니까 백신 플러스 알파, 그 알파에 해당되는 건 사실 우리나라가 열심히 했던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두기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끌고 가는 전략들이 지금으로서는 유행 상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사망자도 줄이고 또한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뭐 아주 예전의 일상을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랑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고 다만 약국 가서 코로나 걸렸으니 먹는 약 주세요 해서 이제 감기처럼 살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양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경구치료제 개발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소식들은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올해 10월 이후나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가 나오고 이제 재택 치료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우리의 진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말고 다른 변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람다, 입실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리 우려만큼 또 강력한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사실 언젠가는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델타 변이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백신만의 패러다임들을 바꿔서 백신과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백신을 업데이트해서도 대응해야 되고 또한 그런 유행이 악화될 때는 또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또 대응해야 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은 그러니까 효과적인 능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적용해서 유행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단계 중에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점차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들도 가능해지겠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지금 무조건 백신은 맞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맞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이 마스크라든가 이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은 꾸준히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월부터 백신 맞으신 분들은 벌써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1, 2차 그때 다 끝나신 분들은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부스터샷 부분이 이제 먼저 우리보다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60세 이상 부스터샷이 이미 시작됐고요. 예. 영국이 9월 이후에 60세 이상에 대한 부스터샷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기는 아마 이제 그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면 9월달 이후 정도나 10월달 이후가 이제 요양정원에 계셨던 분들이 9개월을 넘는 시점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아마 11월 이후에는 고위험군들 중심의 부스터샷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접종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 꾸준히 해주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키는 사람은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난리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 겪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키는 건 알고 잘 하고는 있는데 화가 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지금 광복절 연휴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휴가철입니다. 청취자분들께 하신 말씀 끝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지금껏 우리가 잘 이겨냈고요. 지금의 상황도 완전 파국이 안 된 것도 국민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 국민 또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 위기를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